다시 여기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라들이, 자, 두 나라는 본격적으로 봉건제를 실시했는데, 이 두 나라는 기원전 5세기경에 철기를 사용하였다. 그러면은, 자, 두 나라는 동주시대에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로 나눠지는데, 철기를 사용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은, 맨 처음에는 돌 가지고 도구를 만들어 가지고 농사도 짓고 그 다음 생활용품도 만들고 했는데 이 돌은 문제가 있잖아요. 날카롭지가 못하다. 그런데 그 뒤에 사용하게 된 그런 도구가 바로 청동기입니다. 이 청동기는 돌보다는 낫지만은 수량이 얼마 안 됩니다. 거기다가 좀 무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이 청동기는 주로 제기를 만드는 데 사용하였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는 청동을 별로 사용할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이 춘추시대에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551년부터 479년도까지 공자가 태어난 이 시대입니다. 이제 철기를 사용하면서 이 철기는 지금은 철 강산이 별로 많이 안 보이지만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초기에는 온데 널린 게 철입니다. 철을 사용하면서 이 철은 아주 날카롭습니다. 이 아주 날카로운 걸 가지고 뭘 만드는가? 농기구를 만듭니다. 그러면 돌 가지고 농사 지으면은 돌도끼나 돌칼이나 돌나수를 하면 바로 부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 땅도 깊이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돌로 가지고 농사 지을 때는 그 수확량이 얼마 안 됐는데 철기를 사용해 가지고 농기구를 만드니까 이게 이제 아주 튼튼하면서 깊이 팔 수가 있고 그리고 철이 흔했습니다. 그래서 이 농사기구를 철로 만드니까 생산량이 많아집니다. 생산량. 그러면 생산량이 많아지면서 이 밑에 서민들이 삶이 윤택해지게 되고 여기 제후들도 부유한 나라가 생기고 그리고 제대로 되지 못한 지도자를 만나면은 점점 쪼그라들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던 종법제에 이은 그게 바탕한 봉건제가 질서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공자가 살던 이 시기입니다. 그 농기구를 사용하면 이것만 하면 좋은데 사람들은 요 농기구도 만들면서 또 뭘 만드는가? 전쟁 도구를 만드는 칼. 지금까지 전쟁할 때는 몽둥이 가지고 나무 몽둥이 가지고 전쟁하고 그 다음 돌도끼가 전쟁하다가 아주 예리한 칼을 사용하게 되었다. 사람 죽이기 쉽겠습니까? 안 쉽겠습니까? 쉽겠지. 전쟁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럼 춘추시대에는 여기에 천자가 있는데 이 천자의 존엄성을 인정하면서 힘이 세진 이 제후들은 힘이 약한 제후들을 점점 이렇게 합병해 갑니다. 그래서 요 많이 있던 나라들이 숫자가 줄어드는 대신에 나라 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만 커져가기 시작한다. 이게 춘추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요 천자의 존엄성은 인정해 주면서 힘이 센 나라가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는데 가장 힘이 센 나라를 갖다가 우리는 패자라고 합니다. 으뜸이 되는 그런 나라를 패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춘추시대에 5개의 힘이 센 나라가 생겨나는데 그것을 갖다가 춘추오패라고 합니다. 춘추오패는 제나라 항공이 있고 자, 제일 먼저 요 천자는 그냥 맹국만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 질서를 갖다가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최고의 힘이 센 나라가 바로 처음에 시작한 나라가 제항공, 그 다음에 진문공이 있습니다. 그 다음 진문공 있고 그 다음에 초장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양공이 있고
송영고 많이 먹었는데. 이 송양고 맞습니다. 맞아요. 한 명이 누구였지? 하여튼 요 5개 나라가 있었는데 여기에 초장왕하고 송양공 요 둘이를 빼고 그 대신에 누구를 넣냐면은 월나라 부천하고 그 다음에 오나라 오왕 부차 요 사람을 넣기도 하는데 어쨌든 요 5개의 나라를 춘추 5패라고 합니다. 그러면 좀 더 있다가 철기의 사용이 계속 확산되면서 나라들이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데 이 시대를 전국시대라 했습니다. 이 전국시대에 7개의 나라로 압축이 되는데 요것을 갖다가 전국 7웅이라고 합니다. 전국 7웅. 자, 7개의 나라로 압축되다가 마지막으로 요 나라들의 그 혼란을 다 종식시키고 중국을 통일하는 사람이 아까 누구라 했습니까? 진나라의 진시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요 혼란스러운 시대에 자, 전쟁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요 시대, 춘추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쟁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이 시대에 전쟁을 하면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죽잖아요. 그리고 비극이 계속됩니다. 이러한 삶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춘추시대의 공자입니다. 자, 이 공자는 유가의 시조입니다. 이 공자는 춘추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공자의 사상을 뒤를 이은 사람이 바로 맹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이어가지고 공맹사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자의 사상과는 달리 무위자연을 주장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노자입니다. 자, 요 노자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사상이 비슷한 사람이 뒤를 이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장자입니다. 그럼 우리는 명심보감에서 나오는 사람이 지금 여기에 장자인데 요 장자는 어떤 그 사상을 가졌는가? 장자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는데 이 장자는 그 책 내용이 우화로 되어 있습니다. 우화. 자, 우화라고 하는 것은 요 우자는 깃들 우자입니다. 그럼 우화라고 하는 것은 동물이나 식물이나 여러 가지 사물에다가 인격을 부여해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내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의 삶을 풍자하면서 동시에 교훈을 주는 이야기들을 우화라고 합니다. 그럼 우화하면은 여러분들 이솝우화 생각나시지요? 자, 그럼 이 우화를 갖다가 흔히 또 우화 말 대신에 또 우언이라고도 합니다. 자, 요 장자는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장자에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몇 가지 하면서 장자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라는데, 자, 요 장자는 그 내용 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자가 어느 날 밭나무밭을 거닐고 있었다. 근데 밭나무밭을 거닐고 있었는데 거기에 거기가 제법 큰 까치가 한 마리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무언가를 보고 있었다. 그래서 장자가 길을 가다가 까치가 가만히 있기 때문에 활로 쏘아가지고 까치를 잡으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까치는 누구를 노려보고 있었냐면 사마귀를 잡아먹으려고 노려보고 있었다. 근데 사마귀가 가만히 뭔가 또 노려보고 있었는데 이 사마귀는 뭘 노려보고 있었냐면은 매미를 잡아먹으려고 노려보고 있었다. 그래서 여기서 장자는 까치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까치는 사마귀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또 매미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이러한 상황을 보고 있다가 까치는 눈앞에 보이는 욕심 때문에
자신이 화살을 맞아가지고 죽을 걸 지금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그래서 이것은 사람들이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 욕심 때문에 자신을 망치는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풍자하였다. 그래서 이 장자는 욕을 보면서 문득 깨닫는 것이 있어서 빨리 밭나무밭을 뛰어나오려고 하는데 도망을 가고 있는 걸 보고 또 장자를 누가 쫓아오는가? 누가 쫓아올까요? 밭나무밭의 주인이 이 도둑놈을 하면서 쫓아오고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욕심에 물드는 것을 풍자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초나라 위왕이 장자가 떡이 있다는 말을 듣고 장자를 갖다가 재상으로 삼으려고 신하를 보내가지고 장자를 불러오려고 했는데 장자는 어느 날 갑자기 한나라의 재상으로 초빙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국무총리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이건 굉장한 영광이지요. 그런데 장자는 안 가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뭔가? 바로 희생으로 바쳐지는 소를 비유하면서 희생으로 바쳐지는 소는 평소에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리고 편안하게 살다가 제사 지낼 때쯤 되면은 온 몸을 갖다가 아름다운 비단으로 감싸고 치장을 해가지고 제단으로 가서 희생소를 갖다가 목을 베서 죽인다. 그러면은 요 희생당하는 요 소는 당분간은 이렇게 안락한 생활을 하지만은 결국은 목숨을 잃어버리잖아요. 내가 재상이 되는 것도 똑같다. 초나라에 가서 재상을 하는 것은 당장은 좋을 수 있지만은 이걸로 인해 가지고 내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초나라의 재상이 되지 않겠다. 그래서 높은 배설에 오는 것은 그만큼 높이 올라가면 떨어질 때 여러분들 1m 위에서 떨어질 때 충격이 큽니까? 100m 위에서 떨어지는 충격이 큽니까?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떨어질 때는 목숨을 위협할 정도의 그런 충격을 줄 수가 있다. 사람의 지위도 마찬가지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자가 같이 살고 있던 마누라가 죽었다. 장자의 마누라가 죽었는데 그럼 자기 부인이 죽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슬프겠지요. 확실합니까? 자기 마누라가 죽었는데 장자는 성질이 좀 개팍해가지고 친구가 한 명 남았는데 혜시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다. 그럼 장자가 자기 마누라가 죽었는데 처음에는 슬펐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슬퍼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질장구를 이렇게 그릇을 막대기로 두드리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마누라 죽었는데 울다가 화장실 갔어요. 뭐 실제 그런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아예 드러내놓고 자기 마누라가 죽은 시체를 이렇게 놔두고는 요 그릇을 두드리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때 혜씨가 가가지고 이렇게 말해. 네가 지금까지 같이 살아오면서 정이든 아내가 죽었는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은 인간으로서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자 장자는 처음에는 나도 슬펐다. 그런데 천지의 자연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기가 모여서 행체를 만들고 행체가 모여가지고 정신을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살다가 자연스럽게 기가 흩어지면은 다시 죽음이 무로 돌아가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다. 우리 마누라도 하늘과 땅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살다가
기가 다해서 죽는 것은 자연은 끊임없이 순환하고 그 다음에 또 발전하고 계속해서 돌아가는 이것이 반복되는데 사람도 그 중에 일부이기 때문에 지극히 당연한 거다. 그러면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자, 있던 곳을 여러분들로 생각하면 친정에서 시집 와가지고 시집에 왔다가 친정 가면은 한참 살다가 친정에 가면은 편안합니까? 오히려 불편합니까? 여러분들 지금 친정에 가면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여러분들 살던 집이 더 편하잖아요. 그와 같이 사람들이 죽어보지 않아서 몰라서 그렇지. 몰라서 그렇지. 친정에서 시집 갈 때 처음에 울고 불고 하다가 나중에 한 10년 있으면 친정 가면 오히려 더 불편한 거하고 같다.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다. 처음에 있던 곳으로 가는 거 이거 지극히 당연한 거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다면 이건 슬퍼할 일이 아니다. 이거는 자연의 순환에 순응하는 것으로서 지극히 당연하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슬퍼하기보다는 노래 부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자, 장자의 주장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까? 그 여러분들 맞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장자가 죽을 때가 됐다. 그래서 제자들이 장자를 갖다가 구하게 장사 지내려고 하자.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까 자 위에서 와가지고 기가 나해가지고 결국은 원래 있던 자리로 간다. 그래서 후장을 한다. 자 이렇게 무덤을 아주 아름답게 홍대하게 꾸며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묻는 거나 밖에 들판에 아무데나 던져놨는 거나 결국은 같은 거다. 들판에 아무데나 던져놨는 거 이거는 사람도 자연의 일부로서 지극히 당연하다. 죽은 이 사람의 몸을 새가 와서 쪼아 먹고 그 다음 늑대가 와서 뜯어 먹고 하는 이거나 땅속에 묻으면은 지렁이나 땅강아지나 벌레 와서 뜯어 먹는 것하고 똑같은 이치다. 뭐 한다고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할 거나 결국은 서로 같은데 그러면서 후장을 반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늘의 도는 절대적으로 무차별한 것이 하늘의 도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는 것과 죽은 것을 구분하고 선과 악을 구분하고 시비를 구분하고 이해득실을 구분하고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사람들이 스스로 불행에 빠지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사상이 요 장자라고 하는 책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궁금하시면은 장자라는 책을 구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장자, 그 다음에 강태공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장자가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선악을 구분하고 이해득실을 구분하고 시비를 구분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여러분들 3장에 보면은 장자와 일일 불념선이면은 제악이 계작이니라 여기에서 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장자의 사상하고 좀 다른 것 같지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런데 요거는 어쩌면 장자가 한 말이 아닐 수도 있는데 후대 사람들이 장자를 갖다 붙였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기에 장자가 나오는데 요 장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맹자와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정확하게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일일 불념선이면 요거는 제가 칠판에 안 적어도 되겠습니까? 네. 하루라도 이 염자는 요렇게 되어 있는 생각염자인데 여기 요 글자는 이제 금자입니다. 요거는 뚜껑으로 어떤 물건을 안에 이렇게 덮어가지고 가지고 있는 것, 포함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밑에다가 마음심자가 들어가 있는 건 항상 마음속에 뜯고 가지고 있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려입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선을 생각하지 않으면은
제악이 개작이다. 제악. 모든 악이. 여기까지도 제가 칠판 안 써도 되겠지요. 그러면은 개작이다. 개자는 모두 개. 자, 스스로 자. 일어날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천명을 받았다. 어떤 천명을 받았을까요? 착하게 살아라고 하는 그런 명을 받았는데 청동거울에 그 녹이 설듯이 계속해서 악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아진다. 그래서 요 선을 덮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매일같이 항상 선을 생각하면은 요 선을 유지를 할 수가 있는데 선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그런 욕망을 따르다 보면은 악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어떤 경우에든 무슨 일을 만나든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선한 행동인가 악한 행동인가를 생각해보고 선한 쪽으로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수양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모든 악이 이렇게 선을 침범해가지고 악이 일어난다. 그래서 모든 악이 제악은 모든 악이 모두 스스로 자 일어날 기. 그리고 요 개자는 요렇게 되어 있는 글자는 사람이 나란히 요렇게 앉아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요 글자는 뭡니까? gem줄 서로 비교하는 것. 그러면 요 모든 사람을 말하는데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밝히고 있다. 그래서 나란하게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모두께 일어날 기자는 요 글자는 달릴 주자입니다. 그럼 요 기자는 웅크리고 앉아있는 모습. 웅크리고 있다가 위로 서가지고 달려가는 모습. 일어날 기. 그래서 일일 하루라도 선을 생각하지 않으면은 요 욕망 때문에 모든 악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악이 스스로 일어납니다. 문장 쉽지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